제2의 테슬라처럼 좀 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 제2의 테슬라. 테슬라는 좋은 상품을 만들면서 전기차의 단가를 낮췄고, 그러면서 그게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산업들이나 테마들이나 기업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원 주부의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시작된 이 열풍이 최근에는 해외 주식 투자로도 본격화된 모습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올 들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성장주의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다행히 올해 이번 달부터는 좀 네, 진정이 금리 됐죠. 상승이 네. 주춤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도 고점을 넘나들고 있는데 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해외 투자에도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금리 때문에 좀 고생들 하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급등세는 일단은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2분기, 3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빨라졌던 금리 상승세, 요거는 뭐 얼추 끝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채권 시장이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가 생길 거다. 그 다음에 연준이 혹시 지금은 안 올린다고 하는데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인플레 지표는 뭐 당분간 높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또 조금 진정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올릴까? 이런 걱정은 지난 3월 17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준이 FOMC라고 하는 회의를 끝나면 나와서 기자회견 하거든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진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권 시장의 이런 어떤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 이거는 일단락 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금리가 줬던 충격은 상대적으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과거의 경험을 볼 때도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급등은 조금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막 급등할 거니까 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을 하기에 금리라는 어떤 그런 막 이게 막 시끄러웠던 그런 거는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던 길을 간다고 봤을 때 작년 해외 투자의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단연 테슬라인 것 같은데 혹시 제2의 테슬라처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 뭐 유망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제2의 테슬라. 테슬라 같은 그런 이제 단기간에 놀라운 급등세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테슬라가 보여준 어떤 성공적인 체험과 주식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과연 그 포인트가 뭐였냐,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될 만한 회사나 종목, 산업이 뭐냐,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을 조금 공부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좋은 상품을 만들면서 전기차의 단가를 낮췄고, 그러면서 그게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 호응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산업들이나 테마들이나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그린테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점차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 기름 떼어 사는 것만큼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제 쭉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과 산업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반대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 모더나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임상을 대폭 단축하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백신을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얼마나 자기의 현업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반영해서 활용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그런 산업들, 그런 기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주가가 적정하냐 이 논란을 떠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이고 인물입니다. 그래서 팬덤도 생겼고요. 다만 좋은 회사이고 흥미로운 대상이긴 한데 조금 길게 봤을 때 예를 들면 2024년이나 25년쯤 되게 되면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 예를 들면 폭스바겐, 벤츠 우리가 잘 아는 독일 3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또 큰 회사들도 있고 이런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EV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도 테슬라가 지금 같은 팬덤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마켓 쉐어를 늘려나갈 수 있을 거냐? 향후 몇 년 정도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EV 완성차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뒷단에 있는 밸류체인들 예를 들면 배터리라든지 혹은 배터리의 원주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가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전체 EV 이 밸류체인 전체에서 약간의 맨 끝에 있는 자동차, 전기차, 완성차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나 그 뒷단까지도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EV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EV 완성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몇 년 안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이나 뒷단에 있는 쪽은 아직도 과점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늘어나지만 이 뒷단까지 감안해 본다면 전체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그러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관점은 지역보다도 기술 혁신 그리고 그거를 대중성을 통해서 얼마나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성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시장성이라는 오래 가지 않아서 다 캐첩당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런 관점에서는 둘 다가 특히 기술, 디지털,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시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도 물론 IT 하드웨어에서는 일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라든지 심지어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도 또 환경 관련된 기술도 상당히 빨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시장도 저희가 당연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다만 단중기적으로는 조금 하나 변수가 이제 2분기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도 미중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중국도 당연히 여기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당국자들이 보여주는 거는 조금 장기전에 대비해서 쪽 시장이라든지 정책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그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2008년, 9년, 10년을 지날 때 보면 미국이 이제 그 금융위기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이 사실은 무리할 정도로 부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이 좀 있는데 지금 양상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음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좀 내실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화끈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좀 긴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넥스트 차이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민주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이제 뭐 크게 갈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원래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 플러스 지정학적 수혜도 일정 부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만 길게 봤을 때 역시 괜찮은 지역 같아요. 서학개미 숫자가 크게 늘었는데 여전히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좀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제 막 해외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랑 그리고 또 경험이 풍부한 그런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라고 이제 한 가지씩 딱 짧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라 뭐 이런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점. 말하자면 글로벌 퍼스펙티브죠. 내가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현대차를 사더라도 사실 글로벌 시야에서 보면 현대차 물론 좋은 회사죠. 하지만 폭스바겐도 있고 토요타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장 이렇게 또 비교해 봤을 때도 현대차냐 라는 부분들 글로벌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 마인드 자체가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을 만한 좋은가를 찾는다. 뭐 좋은 PB를 찾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걸 다 쫓아갈 수는 없고 큰 트렌드만이라도 잘 쫓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일이 모든 기업을 다 들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 큰 트렌드만이라도 잘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 테마의 대표주를 사거나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표주를 샀을 때도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종목 몇 개만 사가지고 변동성이 워낙 커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 경우에도 그 테마 ETF를 사는 게 좀 더 편안하겠죠. 한 3, 40개 몇십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줄이되 그 트렌드에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른바 휴먼 캐피탈의 중요성입니다.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근로소득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의 소득을 또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되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 수익을 이제 현재 가치화한 게 이게 이제 휴먼 캐피탈이에요. 내가 나중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근로소득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휴먼 캐피탈과 그 다음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이 휴먼 캐피탈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휴먼 캐피탈이 점차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휴먼 캐피탈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금융자산, 뭐 실물자산 이런 것이 있겠죠. 말씀드린 포인트는 물론 뭐 그 투자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생업을 대체할 정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생업에서 현업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미래 소득을 되게 높일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해외 투자를 뭐 많이 하고 계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 진입하셨던 그 목적, 동기를 계속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출렁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종목 집중해가지고 몰빵해가지고 대박 나겠다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